늙은이 하나의 조직 전체가 개망신을 당했다고 흑사파 두목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영감 손목을 잘라서라도 포장마차를 빼앗아와. 하지만 그들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자신이 상대한 것이 단순한 포장마차 주인이 아니라 국가의 칼이었던 전설적인 공작원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며칠 후 자신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사냥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늦은 밤 11시 허름한 포장마차 청춘의 끝자락에는 마지막 손님 한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고생 지수가 뜨거운 어묵을 호호 불며 먹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올게요. 지수가 앳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거라. 김철웅이 묵묵히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포장마차의 낡은 천막을 거칠게 찍고 덩치 큰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 선 강태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사장 누구야? 지수가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학생이 있으니 조용히 해주게. 철웅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행주로 엎질러진 국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영감, 여기서 장사하려면 우리 허락 받아야지. 강태호가 철웅의 백발머리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철웅이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긴 그런 거 내는 자리 아니야. 철웅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이 늙은이가 우리를 무시해? 강태호 옆에 선 조직원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철웅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이, 기분 나빠? 그럼 이걸로 기분 풀어. 강태호가 옆 테이블에 있던 어묵 그릇을 발로 찼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철웅의 낡은 점퍼 위로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포장마차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내일 다시 올 때까지 현금 준비해놔. 100만 원이면 돼. 싸게 해줄게. 강태호가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철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썩은 포장마차도 없어지는 거지 뭐. 강태호가 음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직원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지수는 공포에 떨며 철웅의 뒤로 숨었습니다. 학생은 집에 보내주게. 철웅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감탱이가 우리한테 명령해? 웃기고 자빠졌군. 강태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지수가 앉은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아! 지수가 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일 밤 10시에 온다. 돈 준비 안 되면 각오해. 강태호가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조직원들이 우르르 포장마차를 빠져나갔습니다. 지수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철웅이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괜찮다. 이제 집에 가거라. 철웅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지수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알아서 한다. 철웅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가 가방을 메고 포장마차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철웅은 홀로 남아 엉망이 된 포장마차를 바라봤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로 더럽혀진 테이블과 의자들이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웅이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들을 주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날카로운 도자기 조각에 베었습니다. 붉은 피가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이 늙은 몸으로 철웅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3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북파 공작 임무. 동료의 죽음을 목격했던 그날 밤. 손에 묻은 피의 감촉. 철웅이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찬물로 손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은 이제 없다. 철웅이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철웅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장 신선한 멸치를 골랐습니다. 무도 가장 하얀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영감님,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멸치 가게 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철웅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멸치 봉지를 받아들며 돈을 건넸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장을 보는 동안 철웅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수의 두려워하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포장마차로 돌아온 철웅이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멸치와 무가 끓는 물에서 구수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다. 이제는 평범하게 살아야 해. 철웅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9시 포장마차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조폭들이 왔다던데 괜찮아요? 단골 손님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철웅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9시 반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포장마차가 한산해졌습니다. 10시 정각 강태호와 조직원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영감, 약속 지켜야지. 강태호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지수가 하교길에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제 그 학생 아냐? 강태호가 지수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학생은 상관없는 일이야. 철웅이 강태호 앞을 막아섰습니다. 영감이 돈을 안 내서 우리가 화가 났잖아. 강태호가 지수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쏟았습니다. 교과서와 공책들이 흩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지수가 울먹이며 철웅을 불렀습니다. 강태호가 지수의 뺨을 가볍게 쳤습니다. 철웅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졌습니다. 여기 있어. 철웅이 주머니에서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렸네. 강태호가 돈 봉투를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어제 우리가 기분이 나빴거든. 강태호가 지수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철웅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간 잠자고 있던 불사조의 차가운 시선이 되살아났습니다. 강태호의 손이 지수에게 닿기 0.5초 전 철웅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이 강태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으악! 강태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철웅이 그의 손목을 꺾고 팔꿈치 관절을 역방향으로 비틀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포장마차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장! 뒤에서 덤벼들던 조직원 2명이 소리쳤습니다. 철웅이 오른손으로 뜨거운 육수 국자를 휘둘렀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의 눈두덩이가 뜨거운 국자에 맞았습니다. 아! 조직원이 눈을 감싸 쥐고 바닥에 굴렀습니다. 동시에 철웅의 왼손에 쥐어진 쇠젓가락이 두 번째 조직원의 목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컥! 조직원이 목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단 3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강태호가 팔을 부여잡고 바닥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이 미친놈이. 강태호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철웅이 그의 귓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경고했다. 학생은 건드리지 말라고. 강태호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나오는 살기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가거라.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 철웅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조직원들이 부상당한 동료들을 부축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린 채 비틀거리며 포장마차를 빠져나갔습니다. 이 일은 이걸로 안 끝나. 강태호가 고통 속에서 악을 썼습니다. 할아버지.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철웅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경외가 섞여 있었습니다. 철웅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평소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철웅이 지수의 어깨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철웅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거라. 늦었다. 철웅이 지수의 흩어진 책들을 주워 가방에 넣어 주었습니다. 지수가 가방을 받아들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고개만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골목 건너편 호신술 도장 창문에서 한유진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술을 가르치는 사범답게 철웅의 움직임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단순한 정당방위가 아니야. 한유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제압술이었어. 그것도 실전 경험이 풍부한. 한유진이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흑사파 아지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깁스를 한 강태호가 두목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멍청한 놈. 흑사파 두목이 강태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강태호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늙은이 하나의 조직 전체가 개망신을 당했다고? 두목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형님, 그놈이 보통 늙은이가 아닙니다. 강태호가 굽실거리며 변명했습니다. 보통이 아니라고? 70 넘은 포장마차 주인이?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움직임이 완전히 달랐어요. 강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늙은이한테 무릎이라도 꿇어? 두목이 소리쳤습니다. 아지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직원들이 숨죽이며 두목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연장 챙겨서 그 영감 손목을 잘라와. 포장마차는 불태워버려. 두목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태호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강태호가 나간 후 두목이 밀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촌 동생? 두목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일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네가 좋아하는 사냥 말이야. 두목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재미있는 사냥감이야. 한번 와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두목의 얼굴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같은 시각 포장마차에서는 철웅이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사용한 살상 기술의 후유증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철웅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웅이 긴장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유진이 포장마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명함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한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철웅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저 건너편에서 호신술 도장을 하는 한유진이라고 합니다. 한유진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철웅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한유진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철웅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유진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들 다시 올 것 같아요. 그것도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철웅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십 대의 오토바이가 포장마차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한유진이 철웅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피하셔야 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든 조직원들이 포장마차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철웅이 한유진을 자신의 뒤로 밀어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손님들 나가세요. 위험합니다. 철웅이 낮게 말했습니다. 조직원들이 점점 포장마차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철웅이 주방의 가스밸브를 살짝 돌렸습니다. 긴장감이 포장마차를 가득 채웠습니다.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포장마차를 포위하기 직전 낡은 바이크 한 대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바이크에서 내린 남자가 헬멧을 벗었습니다. 뱀처럼 가늘고 긴 눈매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기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야야, 뭐 하는 거야? 독사가 조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섬뜩했습니다. 독사 형님, 강태호가 깁스한 팔을 부여안고 다가왔습니다. 두목이 사냥감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독사가 강태호에게서 쇠파이프를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형님, 저놈이 제 팔을. 강태호가 항변하려 했습니다. 시끄러워. 독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쇠파이프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 영감은 내 거다. 다들 돌아가. 독사의 명령에 조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서 안 가? 독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조직원들이 우르르 흩어졌습니다. 강태호만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형님, 그놈한테 당한 게 얼마나 억울한지. 닥쳐 이 자식아. 내 놈이 약해 빠져서 당한 거 아냐? 독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독사가 포장마차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는 손님인 척 천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철웅이 그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한유진은 여전히 철웅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뭘 드릴까요? 철웅이 평상시처럼 물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 주세요. 독사가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철웅이 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사는 그의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영감, 손이 거칠군요. 독사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래요. 철웅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한 거칠음이랄까. 독사의 눈이 철웅의 귀를 향했습니다. 철웅의 귀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격투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흔적이었습니다. 영감, 사람 죽여본 적 있어요? 독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한유진이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철웅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난 있거든요. 독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포장마차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웅이 주방의 칼 손잡이를 슬쩍 만졌습니다. 독사가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빠르네요. 독사가 흥미롭다는 듯 말했습니다. 철웅이 끓인 국수를 그릇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독사가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독사가 젓가락으로 국수를 집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젓가락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철웅이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독사가 미리 준비한 가느다란 독침이 철웅의 어깨에 스쳤습니다. 으윽! 철웅이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독침이 살짝 박혔습니다. 어라? 생각보다 빠르네요. 독사가 아쉽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철웅이 순간적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독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한유진이 급하게 철웅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망가요. 빨리. 한유진이 철웅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철웅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깨에서 독침을 뽑아냈습니다. 내일 밤에 다시 올게요. 독사가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가장 소중한 걸 가지러 올 거예요. 독사의 목소리에 섬뜩한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철웅과 한유진이 포장마차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독사는 그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재미있겠는데. 독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철웅이 남기고 간 국수를 한 젓가락 먹었습니다. 맛있네. 독사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골목길에서 철웅이 비틀거렸습니다. 독이 왼팔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한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독침이었어. 철웅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 도장으로 가요. 응급처치를 해드릴게요. 한유진이 철웅을 부축했습니다. 고마워요. 철웅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왼팔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유진이 철웅을 자신의 호신술 도장으로 옮겼습니다. 도장은 포장마차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여기 누우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유진이 철웅을 매트 위에 눕혔습니다. 그녀는 무술 도장에서 배운 응급 활법을 사용했습니다. 독이 퍼지는 것을 지연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폭들이 아니에요. 한유진이 철웅의 어깨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독침을 쓰다니.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엮이신 거예요? 철웅의 의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한유진이 그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한유진이 철웅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도장 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한유진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분을 도우러 왔습니다. 남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철웅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만이군요. 대장님. 남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유진이 깜짝 놀라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대장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이분은 제 옛 상관입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유진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해독제입니다. 저 독침에 대한. 남자가 철웅의 팔에 주사를 놨습니다. 철웅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계시죠? 한유진이 연달아 물었습니다. 박하사라고 합니다. 현재는 탐정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하사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옛날에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박하사의 눈에 존경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철웅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도장 특유의 운동기구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박하사가 철웅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철웅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왼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독의 후유증으로 마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팔이. 철웅이 당황하며 자신의 왼팔을 바라봤습니다. 독침이었어요. 단순한 조폭이 아니었습니다. 한유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웅이 박하사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박상병. 철웅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박하사라고 불러주십시오. 박하사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장님, 30년 만입니다. 박하사가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한유진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30년이라. 철웅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사조는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박하사가 말했습니다. 한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불사조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름으로 불리던 건 옛날 일이야. 철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독침을 쓴 놈이 누군지 아시죠? 박하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처음 보는 놈이었어. 철웅이 대답했습니다. 독사입니다.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청부살인범이에요. 박하사가 설명했습니다. 청부살인범? 한유진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네. 그놈은 돈보다는 쾌락을 위해 움직입니다. 박하사가 한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TTX 계열의 신경독을 주로 사용하죠. 박하사가 빈 주사기를 보여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해독제를 가지고 있었나요? 한유진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직업이 탐정이라서요. 이런 위험한 일들을 자주 다루거든요. 박하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철웅이 마비된 왼팔을 움직여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나를 찾았나? 철웅이 박하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박하사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대장님, 30년 전에 잃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박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웅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슬픔이 떠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라. 철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박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철웅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서류에 고정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철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0년 전 그 사고에서 부인만 돌아가셨어요. 박하사가 설명했습니다. 따님은 실종 처리되었고 미국으로 입양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철웅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한유진이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무거운 과거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야? 철웅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박하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서가 그 독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철웅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희망과 의심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독사가 속한 조직이 과거 인신매매에 관여했었거든요. 박하사가 설명했습니다. 따님의 행방을 알려면 그놈들을 잡아야 해요. 철웅이 마비된 팔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상태로는 싸우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 꼴인데 어떡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유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두 남자가 한유진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팔 재활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한유진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무술 사범이니까 근육과 신경을 푸는 방법을 알거든요.
철웅과 박하사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독사라는 놈이 밉습니다. 한유진의 눈에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해치다니 용서할 수 없어요. 철웅이 한유진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험할 텐데. 철웅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무술을 하니까요. 한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하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작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박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웅이 딸의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따님을 찾으시려면 흑사파와 독사를 처리해야 합니다. 박하사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서 따님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철웅의 눈에서 수십 년간 사라졌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 철웅이 한유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8개월 말씀이시죠? 일주일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한유진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철웅이 박하사를 바라봤습니다. 흑사파 아지트 정보를 준비해줘. 알겠습니다, 대장님. 박하사가 다시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철웅이 마비된 왼팔을 움직여보려 했습니다. 아직은 감각이 없었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딸을 정말 찾을 수 있을까? 철웅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유진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하사가 가방을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한유진이 인사했습니다. 박하사가 나간 후 도장에는 철웅과 한유진만 남았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위험한 일인데. 철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할 일이 있거든요. 한유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할 일? 그 독사라는 놈을 혼내주는 일이요. 한유진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철웅이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한유진이 철웅의 마비된 팔을 살펴봤습니다. 네, 시작합시다. 철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불사조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밤 10시 흑사파 아지트 주변이 갑자기 정전되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꺼지며 건물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아지트 안에서 조직원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박하사가 200m 떨어진 전신주에서 전력망 차단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는 무전기로 한유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1단계 완료. 2단계 시작하세요. 한유진이 아지트 정문 앞에서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폭발하며 큰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아지트 안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조직원들이 우르르 정문으로 몰려나왔습니다. 한유진은 미리 준비한 곳으로 숨었습니다. 뭐야 이거?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강태호가 깁스한 팔을 부여안고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철웅이 아지트 후면 창문을 통해 조용히 침투했습니다. 그의 왼팔은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한유진의 특수 재활 훈련이 효과를 본 것입니다. 아지트 내부는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웅에게는 문제 없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야간 침투 훈련을 받은 전문가였습니다. 첫 번째 조직원이 철웅 앞에 나타났습니다. 누구야? 조직원이 소리치려는 순간 철웅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포장마차에서 가져온 쇠젓가락이 조직원의 목 뒤 급소를 찔렀습니다. 으윽! 조직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철웅이 연기처럼 복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조직원들이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모두 기절했을 뿐 죽지는 않았습니다. 철웅은 살상이 아닌 제압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야! 안에서 뭔 소리가 나는 거야? 밖에서 강태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한유진이 정문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를 본 조직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여자 하나가 뭘 할 수 있다고. 첫 번째 조직원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한유진이 유연하게 몸을 돌려 피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조직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그악! 조직원이 쇠파이프를 떨어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야 이 여자. 두 번째 조직원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한유진의 발이 그의 복부를 정확히 찼습니다. 합기도의 정교한 발차기였습니다. 으어. 조직원이 뒤로 밀려나며 쓰러졌습니다. 강태호가 한유진을 노려봤습니다. 네가 누구든 죽었어. 강태호가 건강한 오른팔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한편 아지트 내부에서는 철웅이 계속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1층의 조직원 10명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강태호와 마주쳤습니다. 강태호가 한유진과 싸우다가 급히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미친 늙은이. 강태호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철웅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수에게 사과해라. 철웅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태호의 칼이 철웅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철웅이 몸을 돌려 피하며 강태호의 건강한 오른팔을 잡았습니다. 그악!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강태호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팔이 꺾였습니다. 이제 양쪽 팔 다 쓸 수 없겠군. 철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태호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에 굴렀습니다. 살려줘. 다시는 학생들을 괴롭히지 마라. 철웅이 강태호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3층 가장 깊은 곳에 두목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문이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철웅이 문을 발로 찼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흑사파 두목이 권총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독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군. 독사가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사냥 파티에 불청객이 많았는데 이제야 제대로 놀 수 있겠어. 두목이 권총을 철웅에게 겨눴습니다. 늙은이, 여기서 끝이다. 바로 그 순간 창문이 깨지며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박하사가 저격총으로 두목의 권총을 맞췄습니다. 두목이 손을 움켜쥐며 권총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1대1이군. 독사가 칼을 들고 철웅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철웅과 독사의 처절한 혈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사의 빠르고 현란한 칼 기술이 사무실을 휩쓸었습니다. 철웅이 간발의 차이로 피하며 반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포장마차의 쇠꼬챙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흥미롭군. 역시 보통 늙은이가 아니야. 독사가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칼과 꼬챙이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독사의 칼이 철웅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철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꼬챙이가 독사의 오른쪽 힘줄을 찔렀습니다. 그악! 독사의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마비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독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철웅이 쓰러진 독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가 아닌 안도감이 떠올랐습니다. 끝났다. 철웅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흑사파 두목에게 다가갔습니다. 두목이 공포에 떨며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불법 자금 장부는 어디 있나? 철웅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른다. 두목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철웅이 두목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금고 안에 있다. 두목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철웅이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과의 거래 기록이군. 철웅이 장부를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하사가 미리 연락한 경찰 특공대였습니다. 가자. 철웅이 창문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기다려. 독사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소리쳤습니다. 네가 정체가 뭐야? 독사의 눈에는 호기심과 패배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포장마차 주인이야. 철웅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독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이 이럴 리가.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철웅이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박하사와 한유진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장님, 성공하셨습니까? 박하사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응,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 철웅이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한유진이 철웅의 어깨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치료받으셔야겠어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철웅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사람이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경찰차들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춘의 끝자락 포장마차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철웅이 평상시처럼 멸치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학교 가는 길에 포장마차를 들렀습니다. 할아버지, 뉴스 봤어요. 지수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흑사파가 모두 잡혔대요. 철웅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안전하겠구나. 할아버지가 뭔가 하신 거죠? 지수가 철웅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국수만 끓였어. 철웅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유진이 포장마차에 들어와 국수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고마워요, 학생. 철웅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좋은 경험이었어요. 한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철웅이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한유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편안하고 소소한 행복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포장마차는 그 어느 때보다 붐비고 있었습니다. 흑사파 소탕 소식이 동네에 퍼지며 정의의 가게로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단골 손님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과찬입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철웅이 겸손하게 대답하며 국수를 말고 있었습니다. 한유진도 저녁마다 포장마차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설거지를 하고 철웅이 요리를 담당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손님이 정말 많네요. 지수가 방과 후에 들러 도움을 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철웅이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후 8시 저녁 러시 시간이었습니다. 철웅이 바쁘게 국수를 말아 손님들에게 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국수 2그릇 더 주세요. 손님이 큰 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철웅이 뜨거운 뚝배기를 들어 올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웅이 당황하며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뚝배기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철컹! 뚝배기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수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철웅이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한유진이 급하게 철웅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지러워. 철웅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수가 울먹이며 철웅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마차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한유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안 돼. 괜찮아. 철웅이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쓰러지시면 안 돼요. 지수가 철웅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철웅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지수와 한유진의 비명소리가 포장마차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분 후 대학병원 응급실에 철웅이 실려왔습니다. 박하사가 급히 달려와 병원비를 대신 수납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박하사가 한유진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손이 떨리시더니 쓰러지셨어요. 한유진이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무리를 많이 하셨나? 박하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수가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걱정 마. 한유진이 지수를 다독였습니다. 2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박하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하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 MRI 결과를 보시죠. 의사가 엑스레이 필름을 들어 보였습니다. 과거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최근의 격렬한 신체 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박하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독성 파킨슨증입니다. 의사가 진단명을 말했습니다. 신경독 후유증으로 인한 특수한 형태의 파킨슨병이에요. 한유진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독사의 독침 때문이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가요? 박하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의사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특히 손의 미세한 움직임은 앞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하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요리 같은 섬세한 작업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한유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실에서 철웅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른손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장님, 깨어나셨습니까? 박하사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손이. 철웅이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나? 철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하사가 망설였습니다. 차마 사실을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말해봐. 철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독성 파킨슨증이라고 합니다. 박하사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요리는 힘들 것 같다고. 철웅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포장마차를 할 수 없다는 뜻인가? 대장님, 박하사가 위로의 말을 하려 했지만 막막했습니다. 철웅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절망이 스며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평화였는데 철웅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박하사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딸의 현재 연락처가 적힌 중요한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철웅의 상태를 보니 차마 꺼낼 수 없었습니다. 대장님, 조금만 더 버티시면. 이미 늦었어. 철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사와의 싸움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절망이야. 철웅이 떨리는 손을 주먹 쥐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유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학생. 철웅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포장마차는 어떻게 하죠? 한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문 닫아야겠어. 철웅이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한유진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이 손으로 무슨 요리를 하겠나. 철웅이 떨리는 손을 보여줬습니다. 박하사가 서류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딸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대장님, 조금만 더. 됐어. 이제 정말 끝이야. 철웅이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로 그 시각 멀리서 젊은 남자가 병원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철웅이 퇴원 수속을 밟고 있던 그 오후 병원 1층 로비에서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접수 데스크에서 철웅의 병실 번호를 묻고 있었습니다. 김철웅님 병실이 어디인가요? 젊은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315호입니다. 하지만 지금 퇴원 수속 중이에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3층에 도착한 민수가 315호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철웅이 침대에 앉아 퇴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민수가 90도로 깊게 인사했습니다. 철웅이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시죠? 철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몇 달 전에 흑사파한테 괴롭힘 당할 때 도와주신 거 기억하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철웅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가난해 보이던 그 고시생이었습니다. 아, 그때 그 학생. 네, 맞습니다.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검사가 되었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박하사와 한유진이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검사라고? 박하사가 되물었습니다. 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이번에 초임 검사로 발령받았어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철웅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흑사파 소탕 사건 말입니다. 민수가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무슨 문제? 박하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흑사파 두목과 독사가 어제 풀려났습니다. 민수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한유진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배우의 거물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어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민수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상관들도 수사를 덮으려고 합니다. 철웅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민수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나는 별거 안 했어. 철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검사가 될 수 없었어요. 민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흑사파들한테 계속 괴롭힘 당했다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민수가 철웅의 떨리는 손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그들의 아지트에서 뭔가 중요한 걸 보지 않으셨나요? 철웅이 민수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금고가 있었지. 철웅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철웅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중장부 같은 게 있었어. 정치인들 이름이 적혀 있고
그거예요. 민수가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장부가 있으면 배우 세력까지 모두 잡을 수 있어요. 철웅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금고의 위치와 특징을 최대한 자세히 그려냈습니다. 여기 숨겨져 있었어. 철웅이 완성된 그림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가 그림을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바로 그때 박하사가 급하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대장님, 밖을 보세요. 박하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검은 승용차 몇 대가 도착했습니다. 독사와 흑사파 잔당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복수하러 온 것 같습니다. 한유진이 창문으로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이런,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저들이 여기까지 올 줄은. 박하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늦었어요. 저들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어요. 한유진이 복도를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철웅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 철웅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 장부를 꼭 찾아서 악한 놈들을 모두 잡아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독사 일당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하사가 병실 문을 잠궜습니다. 비상구로 빠져야겠습니다. 아니야. 철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경찰 특공대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경찰이 어떻게? 한유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뒀거든요. 언제요? 병원에 오면서 매복을 요청했어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체포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독사의 마지막 복수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민수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철웅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아버님.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네.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민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켜드릴게요. 철웅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하사가 조용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딸 이야기를 꺼낼 때였습니다. 대장님,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박하사가 말했습니다. 철웅이 박하사를 바라봤습니다. 따님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박하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철웅의 떨리는 손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30년 만의 희망이었습니다. 정말이야? 네. 다음 주에 한국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철웅이 민수와 박하사 그리고 한유진의 손을 차례로 맞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청춘의 끝자락 포장마차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간판 아래에는 희망과 정의의 장소라는 작은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한유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국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철웅에게 배운 그대로였습니다. 사범님, 국수 한 그릇 더 주세요. 단골 손님이 큰 소리로 주문했습니다. 네, 금방 나갑니다. 한유진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지수가 방과 후에 와서 설거지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고3이 되어 더욱 의젓해졌습니다. 언니, 저도 요리 배우고 싶어요. 지수가 한유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멸치 고르는 법부터 가르쳐 줄게. 한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포장마차 한쪽 벽면에는 철웅이 사용했던 낡은 국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손님들이 쓴 감사 메모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수 잊지 않겠습니다. 정의의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진짜 영웅을 만났습니다. 저녁 9시 민수가 정장 차림으로 포장마차에 들렀습니다. 그는 이제 지역에서 유명한 정의로운 검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민수 검사님, 어서 오세요. 지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국수 한 그릇 드릴까요? 한유진이 물었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유진이 정성스럽게 국수를 끓여 민수에게 내주었습니다. 국물 맛은 철웅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역시 맛있네요. 민수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비법이거든요. 한유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국수를 먹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한유진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계셔요. 다행이군요. 민수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한편 한적한 요양원 정원에서는 철웅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요양원의 작은 텃밭을 바라보며 철웅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철웅 어르신, 면회 오셨어요. 간병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하사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대장님, 안녕하세요. 박하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하사, 고마워. 철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박하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철웅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야? 네, 확실합니다. 박하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인천공항 도착 로비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박하사가 휠체어를 밀고 철웅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유진과 민수 그리고 지수도 함께 왔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출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저기 오는 것 같아요. 지수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인이 큰 가방을 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철웅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여인이 주변을 둘러보며 철웅을 찾고 있었습니다. 박하사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인이 철웅을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여인이 서툰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철웅이 떨리는 손을 들어 올리려 애썼습니다. 딸이 급히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철웅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30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철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이 철웅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함께 있을게요. 딸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유진이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민수가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지수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지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요양원 정원에서 철웅과 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딸이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흑사파 소탕 사건이 크게 보도되어 있었습니다. 옛날 일이야. 철웅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라는 검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는지. 철웅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워. 철웅이 중얼거렸습니다. 멀리서 청춘의 끝자락 포장마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유진이 오늘도 정성스럽게 멸치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학교를 마치고 포장마차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업무를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올 예정이었습니다. 아빠, 딸이 철웅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네, 사랑해요. 딸의 말에 철웅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딸의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딸아. 철웅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는 평화로운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부녀는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멀리서 포장마차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춘의 끝자락은 이제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철웅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따뜻함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살아갑니다. 김철웅처럼 묵묵히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과거를 숨기고 살던 노인이 사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영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젊은 시절 놀라운 모험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동네 아저씨가 한때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의인이었을 수도 있죠. 철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힘든 시간이 지나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 진심으로 도와주는 이들과의 만남은 우리 삶에 다시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오늘도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포장마차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